그 냄새, 엄마 냄새 같아. 7살 남자아이가 제 군밤 통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아이, 뒤에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래 불러줘요. 엄마가 밤 냄새 맡으면 부르던 노래. 저는 그런 노래를 알 리 없는데 왜 제 목이 먼저 떨렸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똑같은 데점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전 병원 앞 골목. 시계가 밤 10시 30분을 가리킬 때 저는 낡은 군밤통을 끌고 병원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후, 입김을 내뿜으며 석탄에 불을 붙였습니다. 낮 동안 간병인 보조 일을 마치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시간이었습니다. 군밤 장수의 시간.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5호실박 할아버지의 산소호흡기 임대료가 이번 주에도 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차마 연락하지 못하시고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애야.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 떨리는 목소리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앞 밤 11시의 풍경. 군밤이요. 따끈따끈한 군밤. 제 목소리는 겨울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울며 전화를 했고, 누군가는 휠체어를 급하게 밀었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동시에 가장 차갑게 스쳐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밤은 단 2봉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겠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군밤 원가, 석탄가, 통 임대료, 그리고 박 할아버지 호흡기 임대료. 숫자들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뜨거운 통을 2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은 따뜻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 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그 냄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병원 정문 불빛 아래 아주 작은 그림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지만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고급 코트, 깔끔하게 빗은 머리, 캐시미어 목도리. 그런데 그 옷차림보다 더 제 눈길을 끈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찾아낸 것 같은 눈빛. 그 냄새, 엄마 냄새 같아. 아이가 제 군밤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엄마, 냄새? 응, 엄마가 밤 구울 때.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귀에는 이어폰, 표정 없는 얼굴. 전형적인 경호원, 아니 고급 수행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 실장님, 저 냄새,
엄마 냄새예요. 아이가 수행원을 올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서 실장이라 불린 남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군밤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아이가 제 손을 잡는 순간, 봉지를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겨울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노래, 아이가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노래 불러줘요. 무슨 노래? 엄마가 밤 냄새 맡으면 부르던 노래.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겨울밤에 불 피우고 그런 노래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노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는 군밤을 구워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는 늘 너무 바빠서, 아프셔서, 그리고 결국 병원비도 못 내시고 떠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제 목이 먼저 떨렸을까요? 왜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을까요? 마치 아주 오래전, 까마득히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 실장의 차가운 개입. 죄송합니다. 서 실장이 조용히 말하며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안 돼. 아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사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싫어. 나 여기 냄새.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7살 아이의 울음은 작았지만 겨울밤 골목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 실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내일도 이 시간에 계십니까? 네. 매일 밤 11시에 나옵니다. 그럼 서 실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도련님을 다시 모시고 와도 되겠습니까? 도련님께서 몇 달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는 아이가 밥을 못 먹는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내일 다시 오시죠.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손등의 점. 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직전 아이가 제 손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점? 네, 점 있어요. 거기. 아이가 제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손등에 있는 작은 점 하나. 저도 거의 잊고 살던 너무 작아서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점. 그런데 아이는 그 점을 마치 찾아낸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도 똑같은 데점 있었어요. 뭐라고요? 여기요. 아이가 자기 손등에 같은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손에도 똑같이 여기 점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순간 서 실장이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가셔야 합니다. 서 실장님, 엄마 맞죠? 엄마 냄새예요. 도련님, 서 실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아이는 제게서 떨어지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일 꼭 와요. 약속이에요. 둘은 병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의 작은 점을 바라보면서 군밤통에서 피어오르는 기억. 엄마도 똑같은 데 점이 있었다. 세상에 손등에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이겠죠. 우연.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군밤통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들리지 않아야 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밤에 불 피우고 엄마 손잡고 누군가의 노랫소리.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환청입니다. 그냥 바람소리. 군밤이요. 따끈따끈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밤을 단 3봉지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1시 군밤통을 정리하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손등의 점을 만졌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왜 그 아이는 군밤 냄새에서 엄마를 떠올렸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제 목은 제가 모르는 노래에 떨렸을까요?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최상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VIP 병동. 그 불빛 아래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아이가 정말 올까? 아니, 내가 왜 그게 궁금하지? 그냥 군밤 사러 오는 손님일 뿐인데. 하지만 제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손등의 작은 점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엄마도 똑같은 데점 있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정각. 오늘은 올까? 저는 군밤 통 앞에 서서 병원 정문만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갔지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손님도 아닌 아이를 기다리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 11시 15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안 오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작은 그림자. 병원 정문이 열리고 어제 그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 코트, 하지만 오늘은 목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도련님, 천천히 걸으십시오. 뒤에서 서 실장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아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응, 잘 왔어. 왜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서 실장의 고백. 서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문준후 도련님을 모시는 서민석이라고 합니다. 문준후. 아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내자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올해 7살입니다. 서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3달 전부터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석 달이나요? 저는 깜짝 놀라 준우를 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이의 뺨이 너무 홀쭉했고 작은 손목이 앙상했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위도, 장도, 간도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 실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잠겨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빈자리. 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늘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 전에 엄마가 별이 됐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준우야, 밥도 과자도 케이크도 다 이상한 맛이에요. 모래 같고 종이 같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 냄새 맡으니까 준우가 제 군밤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생각났어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군밤 하나를 조심스럽게 까서 준우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뜨거우니까 손으로 조금 굴려 천천히. 준우가 군밤을 손바닥 위에서 조심스럽게 굴렸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을 보는 준우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따뜻해. 응, 따뜻하지? 준우가 작은 입으로 군밤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맛있다가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도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집을 찾은 사람처럼, 마치 오랫동안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온 사람처럼. 엄마. 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냄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찾은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서 실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준우의 간절한 질문. 군밤을 다 먹은 준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여기 다시 와도 돼요?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내일 새벽엔 박 할아버지 산소호흡기 값을 내야 하고 모레는 석탄을 새로 사야 하고. 하지만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런 계산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응, 오렴. 근데 저는 준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오면 안 돼. 꼭 서 실장님이랑 같이 와야 해. 약속할 수 있어? 약속?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라고 서 실장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손등의 점, 그 의미. 준우는 웃으면서도 제 손등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누나, 응? 점 있어요. 손등의 작은 점을 가리키며 준우가 말했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정말 엄마랑 똑같아요. 제 심장이 또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엄마 손등에도 똑같은 데점이 있었어요. 나 어릴 때 그 점 자주 만졌어요. 준우가 제 손등을 살짝 만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점은 특별한 점이래요. 특별한? 응.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생긴 점이래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기 전에 서 실장의 복잡한 시선, 서 실장이 제 손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의심, 확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조금만 더요. 안 됩니다. 약속하셨죠? 내일 또 오시기로. 준우는 아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내일도 올게요. 매일 올게요. 그래. 누나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서연이야. 이름을 듣는 순간 한서연. 준우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그때 서 실장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성함이 한서연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혹시 어머님 성함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데요? 서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서 실장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실장은 내 엄마 이름을 물었을까? 왜 내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준우를 보면 가슴이 아플까? 그 시각 병원 최상층 VIP 사무실. 서 실장은 문태성 이사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60대 초반,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도련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뭐라고?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밤입니다. 병원 앞 노점상의 군밤을 드시고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드셨습니다. 태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노점상,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여성입니다. 2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얼굴은 목도리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서 실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사장님, 그 여성의 이름이 말하시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태성이 얼어붙는 순간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 네. 성이 안씨? 그렇습니다. 태성은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손등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왼손 손등, 검지와 중지 사이. 바로 그 위치입니다. 태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도련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고. 25년 전의 기억. 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한미경. 태성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의 손등을 짚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작은 점 하나. 미경아.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서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장 알아보시오. 그 여자의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든 걸 알아보시오. 태성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왜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그 여성이 놀라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서 실장의 말에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도련님을 통해서. 준우의 방. 그 시각 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밥 먹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밤. 엄마가 구워주던 그 냄새. 준우는 자기 손등을 만졌습니다. 누나 손에도 별 떨어진 점 있었어. 엄마처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누나가 엄마 같아. 왜 그럴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의 고민.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우,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분이었을까? 왜 그 아이는 내게서 엄마를 느꼈을까? 그리고 왜 서 실장은 내 엄마 이름을 물었을까? 손등의 점을 또 만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이 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엄마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아프셨고, 늘 바쁘셨고, 그리고 병원비를 못 내서 결국 떠나셨습니다. 다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준우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자. 그 아이가 엄마 냄새를 맡을 수 있게 군밤을 정성껏 구워주자. 적어도 그 아이 앞에서만큼은 엄마처럼 따뜻하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25년 전 엄마의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서 실장님, 오늘도 갈 거예요? 준우는 아침 일찍부터 서 실장을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난 아침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녁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군밤은 밤 11시에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어요. 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 실장은 조용히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11시만 기다리면서 도련님, 오늘은 죽 드시겠습니까? 응, 먹을게요. 그 대답에 서 실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성의 아침. 같은 시각 문태성은 최상층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기록. 손가락으로 노란 종이를 넘겼습니다. 1999년 겨울. 그때 그는 30대 중반, 아버지로부터 병원 재단을 막 물려받던 시기였습니다. 한미경. 이름을 입 밖으로 내자 가슴이 조였습니다. 25년 전으로의 회상. 이사장님, 신입 간호사 한미경입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26,
단정한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강하고 따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미경의 손등에 태성은 작은 점을 봤습니다. 그 점, 특이하네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별이 떨어진 자리래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 태성의 심장이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사랑과 신분의 벽.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미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내가 미쳤나? 재단 이사장이 간호사와 그것도 가난한 집 딸과. 아버지는 미경을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사장님, 저 때문에 힘드시면 안 됩니다. 미경이 사표를 냈습니다. 미경아, 기다려.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이사장님 자리를 지켜야 해요. 미경아. 하지만 미경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진실. 태성은 책상을 쥐어 뜯듯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내가 몰랐어. 내가 임신한 걸. 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미경이 떠난 지 1년 후 우연히 옛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한미경, 그 친구 아기 낳았대요. 혼자서. 태성은 미친 듯이 미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 실장의 보고. 똑똑. 노크 소리에 태성은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들어오시오. 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말하시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연, 25세. 현재 이 병원에서 간병인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병원에? 네. 낮에는 간병 업무를, 밤에는 병원 앞에서 군밤 장사를 합니다. 태성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미경. 작년 겨울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뭐라고? 태성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년 겨울? 네. 폐암 말기였습니다. 하지만 서 실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내 병원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경이가 여기서.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태성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만든 병원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이사장님, 나가시오. 다 나가. 태성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혼자 남은 태성. 서 실장이 나간 후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60대 남자의 울음은 처절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팠으면 아프다고 말했어야지. 하지만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이사장님 자리를 지켜야 해요. 25년 전 그렇게 말하며 떠났던 미경.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위해 태성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준우의 이상한 행동. 도련님, 어디 가십니까? 오후 3시 준우가 혼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산책. 지금은 너무 춥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안에서만 돌아다닐게요. 서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준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준우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련님, 왜 1층으로? 냄새 맡고 싶어서요. 냄새요? 군밤 냄새. 누나 있는 쪽에서 냄새 안 올까요? 서 실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3달 동안 방에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1층까지 내려와서 바깥 냄새를 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서연.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서 실장과 준우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낮의 모습, 밤의 모습. 낮의 서연은 밤과 달랐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창가에 앉아서 햇볕 좀 쬐세요. 고맙네,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아직 젊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우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나, 도련님. 서 실장이 급히 준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준우가 이미 서연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의 만남. 누나. 준우의 목소리에 서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준우야? 너 왜? 누나. 낮에도 여기 있었어요? 응, 누나는 낮에 여기서 일해. 서연이 웃으며 준우를 맞았습니다. 그때 서 실장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밤의 서연과 낮의 서연. 같은 사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피곤함에 지쳐 보였다면 낮에는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께서 산책 중이십니다. 아, 괜찮아요. 서연이 준우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우야, 낮에는 누나가 일하는 시간이야. 저녁에 보자. 응? 응. 준우는 아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의 목격.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태성이었습니다. 그는 1층 구석에서 서연과 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 25년 전 한미경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 미경아. 태성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을 치는 후에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미경이 딸.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딸일 수도 있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미경과 헤어진 시기. 미경이 임신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 25세. 서연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검사를 해야 해.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 그날 저녁
준우의 이상한 노래. 밤 11시 준우와 서 실장이 다시 서연의 군밤 통 앞에 섰습니다. 준우야, 왔구나.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누나, 낮에는 못 봐서 아쉬웠어요. 그치? 누나도 준우 보고 싶었어. 자, 오늘 군밤 특별히 잘 구웠어. 서연이 군밤을 까서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준우는 군밤을 먹으면서 갑자기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겨울밤에 불 피우고 엄마 손 잡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우야, 그 노래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예요. 군밤 구울 때. 준우가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밤 한 알에 사랑도 한 알. 낯설지만 익숙한 멜로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노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아주 어릴 때 누군가 불러준 것 같은. 누나도 불러요. 준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그 노래 몰라. 괜찮아요. 엄마도 그랬어요.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래요. 서연은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겨울밤에 저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불 피우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 실장의 전화. 서 실장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요? 지금 도련님과 한서연 씨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사모님께서 부르시던 그 자장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성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 노래를 알아?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가르쳐 주자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장 가겠소. 이사장님, 아직은. 나도 알아. 하지만 그 노래를 듣고 싶소. 태성의 등장. 10분 후 검은 코트를 입은 태성이 병원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깜짝 놀라 인사했지만 태성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군밤통에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따뜻한 밤 한 알에 사랑도 한 알. 준우와 서연이 함께 부르는 노래. 태성의 발이 멈췄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노래. 미경아, 이 노래 뭐야? 우리 엄마가 불러주시던 거예요. 겨울마다. 가사가 참 예쁘네. 그쵸?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도 불러줄 거예요. 25년 전 미경이 태성의 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경의 딸일지도 모를 여자가 미경의 손자인 준우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남자.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온 남자. 그가 병원 밖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저기 누가 서 계세요? 서연이 어둠 속 태성을 발견했습니다. 서 실장이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입니다. 이사장님? 서연이 놀라 군밤통에서 손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마주한 시선. 서연과 태성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은 서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 코, 인매 모두 미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서연?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목도리로 손을 가렸습니다. 너무 추우시지 않습니까? 병원 안으로.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이 왜인지 두려웠습니다. 준우의 외침. 할아버지. 준우가 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누나 노래 불렀어요. 엄마 노래. 태성은 무릎을 꿇고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할아버지도 들었어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결심. 태성은 천천히 일어나 서연을 다시 봤습니다. 내일,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왜요?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 관한.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엄마를 아세요? 태성은 대답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 후, 눈 녹는 오후. 정리하세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오후 3시 병원 시설팀 직원들이 제 군밤 통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위생 문제입니다. 병원 규정상 노점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밤통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벌어야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제발, 이걸로 사람이 살아요. 병원비 내야 하는 분들이. 규정입니다. 직원들이 통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준우의 외침. 안 돼.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가 어디선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너무 작은 몸으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누나 거예요. 가져가면 안 돼요. 도련님. 서 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준우를 잡으려 했습니다. 도련님, 뒤로 가셔야 합니다. 싫어. 누나 없으면 나 또 밥 못 먹어. 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시설팀 직원들이 멈췄습니다. 병원 도련님이 우는 모습에 당황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직원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태성의 등장. 잠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문태성 이사장이 검은 코트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새겨진 차량에서 막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들이 급히 인사했습니다. 태성은 그들을 지나쳐 제 앞에 섰습니다. 멈추시오. 하지만 이사장님, 위생 규정이. 내가 멈추라고 했소. 태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직원들이 물러섰습니다. 목도리를 내리는 순간 태성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얼굴은 목도리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목도리 내려도 되겠습니까? 요청인데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천천히 목도리를 내렸습니다. 태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경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태성은 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점을 준우의 증언. 할아버지. 준우가 태성의 옷자락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누나 손에도 점 있어요. 엄마처럼. 똑같은데.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이 일은 여기서 끝내기 어렵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갑시다.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부탁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VIP 상담실. 처음 들어가 본 병원 최상층 VIP 상담실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바닥 난방, 부드러운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야경.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태성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함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이름은 꺼낼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한미경입니다. 태성은 숨을 멈춘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뭔가를 확인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뭐라고요? 저는 비웃고 싶었습니다. 왜요? 병원이라서 환자 정보라도 뒤지셨어요? 태성의 고백. 태성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 이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나는 한미경을 사랑했습니다. 거짓말. 당신 어머니는 이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때 나는 재단을 막 물려받은 시기였고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미경이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걸. 노래의 증거. 준우가 제 옆에 앉아 다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겨울밤에 불 피우고 엄마 손잡고. 태성은 그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노래. 미경이가 부르던. 엄마가 저한테도 불러주셨어요. 어릴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구울 때마다 엄마가.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너무 희미한 기억. 엄마가 저를 안고 노래하던 모습. 검사 제안.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를 합시다. DNA 검사를.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검사요? 당신이 정말 미경이 딸이라면, 그리고 혹시.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딸일 수도 있다면. 나는 책임져야 합니다. 늦게라도.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책임이요? 25년 동안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프셔도 병원 못 가시고 아파서. 결국. 안다. 알고 있어.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겨울 이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어떻게 모든 걸 조사했소. 그래서 더 미안하오. 검사 동의.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25년 동안 저를 버렸던 사람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검사하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저는 군밤을 구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멈추면 생각이 달려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빠라면 엄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결과의 날 들어오시오. 태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렸습니다. VIP 상담실에는 태성, 서 실장, 그리고 준우가 있었습니다. 태성의 손에 얇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얇은데 제 인생을 통째로 눌렀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8%. 세상이 멈추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종이를 읽자마자 의자에서 무너졌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미안해. 60대 남자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한 남자의 울음이 아니라 길 잃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미경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너도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화를 내야 했습니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미안한 건 저도 많아요. 준우의 따뜻함. 준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그럼 누나는 나랑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 그런가 봐. 좋아. 이제 매일 누나 볼 수 있어.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군밤 봉지를 열어 준우와 태성에게 한 알씩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구운 거예요. 드세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이 제 속의 얼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한 달 후 태성은 약속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고, 대신 병원 재단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앞 노점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 지역 생계와 연결된 안전망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경 장학 프로그램. 이름은 한미경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태성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간병인 자녀, 생계형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학업을 끊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미경이가 가장 원했던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학교로. 서연아, 너도 학교 가거라. 저요? 응. 내가 하고 싶던 공부해라.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응급구조학을 하고 싶어요. 응급구조학?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태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겨울 끝자락. 저는 다시 병원 앞 골목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작은 가판대가 생겼고 병원에서 제공한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끈한 군밤이에요. 오늘은 제가 까드릴게요. 준우가 옆에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도련님이 직접? 네,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준우의 변화. 준우는 이제 잘 먹었습니다. 군밤도 밥도 미역국도,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웃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 생겼어. 정말 잘했네. 응, 친구한테 누나 얘기 많이 했어. 태성의 변화. 태성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돌 때마다 환자들과 눈을 맞췄고 간병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변하셨어. 병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사람 냄새가 나. 따뜻한 마무리. 눈이 내리는 어느 저녁. 군밤통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준우가 제 옆에, 태성이 그 옆에 섰습니다. 겨울밤에 불 피우고 우리 셋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따뜻한 밤 한 알에 사랑도 한 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박수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겨울이 끝난다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녹일 불씨가 생겼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 그리고 우리 셋 사이에. 누나, 내년 겨울에도 군밤할 거야? 응. 왜? 나도 같이 할래. 매년.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성도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매년 겨울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 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엄마 딸. 군밤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